자, 6장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손이라는 거는 회계상의 대손이라는 거는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말해요. 자,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이 손실 처리한 걸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말에 우리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고 설정했을 때 그 대손상각비 설정한 걸 인정해 줄 거냐?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계에서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제 보충법의 방법으로 대손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1,000원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 중에 600원을 대손이 나서 대손 처리했대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죠? 외상매출금 600원 없애고 우선 어떻게 하죠?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충당금이 1,000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손을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회수했을 때는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기말에 대손이 1,300원이 추정됐다 그러면 우린 보충법으로 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충당금이 1,000원 있었는데 600원을 없앴고요. 다시 500원의 충당금이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그렇죠. 900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1,300원에서 900원을 뺀 나머지 400원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보충 설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보충법의 회계 처리 방법으로 법인세법 대손을 규정한 게 아니라 총액법에 근거해서 대손을 규정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똑같은 거래를 총액법으로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개념이에요. 총액법은 우선 기초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전부 다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환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그냥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손이 발생됐을 때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없애고 자, 전부 다 그냥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총액법은 자, 기초에 있던 충당금을 다 수익으로 환입하고 대손이 나면 그냥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회수가 됐을 때 300원만큼 현금으로 회수가 됐다. 그러면 채권 회수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이 명칭은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다 수익이라고 적어도 돼요. 이 채권 회수 이익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그냥 수익으로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결산 시에 대손을 추정하게 되면 1,300원을 추정했는데 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남아있던 거는 기초에 다 여기 지금 환입을 했고요. 대손이 나면 비용, 회수가 되면 수익. 그럼 지금 충당금 남아있는 건 없죠. 그럼 이 추정한 금액을 총액을 다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렇게 하는 게 총액법인데 우리가 보충법으로 했던 거랑 총액법으로 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손익계산서의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보충법으로 했다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400원이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가 되죠. 총액법으로 하게 되면 자, 대손충당금 환입 수익입니다. 대손상각비 비용이에요. 채권의 수익도 수익이에요. 그리고 대손상각비 비용이에요. 자, 그럼 지금 비용이 1,900원, 수익이 1,500원. 자,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순액으로? 400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보충법으로 해도 4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총액법으로 해도 400원이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 보충법이나 총액법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 보충법으로 좀 해놓지 왜 법인세법을 총액법으로 비교를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봐봐요. 법인세법을 대손에 대한 걸 규정할 때 총액법을 한 이유가 이게 편하거든요. 규정하기가. 봐봐요, 여러분.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냥 다 비용이에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이 비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 요건 판단만 하면 돼요. 맞죠? 자,
회수가 됐어요?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게 수익이 맞는지를 판단해보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이 말에 추정한 걸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이거를 얼마 한도 내에서 인정할지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액법으로 세법을 규정하는 게 더 나은 거죠. 편하고. 그래서 법인세법은 총액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손 세무조정을 할 때는 장부에는 이렇게 보충법으로 분기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우리는 법인세법은 총액법이니까 총액법을 기준으로 총액법으로 바꿔서 생각해서 이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회사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손실 처리를 했을 때 이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해 줄까요? 자, 송금으로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비용을 대손 요건에 해당하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대손 요건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회수가 안 되겠다라는 그 대손 요건에 해당이 되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럼 어느 시점에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건데 그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기속 시기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신고 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와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신고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여러분 공부할 때 신고 조정이 뭐죠? 장부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비용이라면 우리가 송금 산입으로 해서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신고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죠, 강제. 우리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나면 강제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런 것들은 신고 조정 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조건 송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사가 대손 처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송금 산입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조금 센 것들이에요. 법에 의해서 못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상법 등에 의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자, 소멸시효라는 건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권리 행사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그 채권의 권리가 소멸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손이 확실하죠.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대손 처리했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없고요. 혹시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장부에 비용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송금 산입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에 산입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 또 법원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거. 자, 회생 계획 인가라는 것도 법원에서 인가 내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손이 났다라고 인가를 내준 거예요. 회생 계획 인가를 내준 거죠. 회생해 보라고. 그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회생 계획 인가를 봐줄 정도다 그러면 회수가 어렵겠죠. 그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자,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의 경매가 취소됐다. 자, 여러분 경매가 취소된 이유가 이, 이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해서 회수를 해도 경매비가 더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으니까 경매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익이 없어서 법에 의해서 경매가 취소될 정도다라고 한다면 회수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좀 센 겁니다. 장부에 비용 처리하지 않아도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유가 발생한 그 해에. 이해되시죠? 이 기속 시기를 지켜서 송금 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산 조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것은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해야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사유가,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장부의 송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하겠다. 만약에 송금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 회사가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됐는데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밑에 사유들은.
왜?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결산에 송금으로 계상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등에 의해서 이렇게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자, 이 사유가 발생해서 회사가 송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시점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자, 다만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하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 이후에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망한 회사한테 이걸 외상으로 왜 팔아요? 그죠? 그래서 부도 나기 이전에 발생된 이런 정상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부도 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됐다라고 하면 대손 사유로 인정해주겠다. 대신에 이건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대신에 1,000원은 비만가액으로 제외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이 대손이 났다 그러면 99만 9천 원만 대손으로 인정해주겠대요. 왜 1,000원은 왜 남겨놓느냐? 비망이라는 게 있지 않기 위해서 1,000원을 장부에 남겨놔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손 처리해가지고 이 채권을 다 제거해버리면 이 채권을 여러분 우리가 장부상으로 대손 처리했다 하더라도 회수하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 목적으로 1,000원은 남겨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손 손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당을 잡아놨어요. 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 저당권을 행사해가지고 재산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상대방 재산을. 그러니까 이건 대손 손실로 인정하지 않겠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대손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내가 받을 돈이 25만 원이 있는데 안 줘요. 그쵸? 6개월 동안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줘요. 그럼 소송을 걸려고 했더니 소송비가 더 들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6개월 이상 이렇게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대손 사유로 인정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채무 자별 기준으로 30만 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거래처한테 내가 1월 10일 날 19만 원의 채권이 받을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건별로 보면은 30만 원 이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거래처한테 1월 15일 날 또 25만 원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럼 건별로 하게 되면 30만 원 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채무자별로 합산해서. 그럼 합산하면 3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거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채무자별로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예상매출금 미수금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소기업한테 세제 혜택을 많이 주죠. 그렇죠? 중소기업 활성화 목적으로 이렇게. 자, 다만 여러분 특수관계 인가의 거래로 인한 채권은 안 된다. 그러니까 특수관계 인가의 채권이 아닌 일반적인 외상매출금 미수금인데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2년 이상 경과했다 그러면 대손 사유를 인정해주겠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채무 면제를 승인을 받은 거예요. 면제를 받은 거죠. 그럼 이런 경우도 인정해주겠다.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고 조정 사항도 제가 주요 내용만 이렇게 적어 놨어요. 뭐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 기억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법에 의해서 경매가 취소됐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우선 기억을 해봐요. 다 외우긴 어려우니까 요 정도 기억을 해보고 아 이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구나. 소멸시효, 회생계획 인가, 경매 취소 뭐 이런 거는 아 신고 조정 사항이구나. 자, 그리고 대부분은 결산 조정 사항이 더 많죠.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최대한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을 해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케이스를 갖고서 세무조정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회사는 2기 10월에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회수 불능 채권이 100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1기에 대손 처리하였다. 여러분 파산입니다. 이거는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러면 자, 장부에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저기서 잘 봐야 될 게, 잘 보시면 지금 파산이 난 게 언제예요? 이기예요.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인 거죠.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에 반영해야지 송금인 거예요. 그런데 2기 때 지금 파산이 났는데 이거를 회사가 미리 1기 때 대손상각비 손실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2기의 송금이니까 법인세법은 인정 않고 2기의 대손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분계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회사가 장부에 보충법으로 분계했다 하더라도 우린 무슨 법으로?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총액법으로 돌려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총액법은 대손이 났을 때 비용입니다. 자, 비용 처리했는데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송금, 불산입, 외상매출금 100원. 자, 이건 뭐예요?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이니까 그렇죠. 유보, 플러스 유보죠. 유보 발생,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거는 플러스 유보예요. 자, 그 다음에 2기 때는 회사가 이거를 송금 처리하지 않은 거죠. 1기 때 해버린 거죠. 그러면 법인세법은 이건 아니야. 2기 때 송금이야.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는 비용 처리한 게 없는데 법인세법은 대손상각비 송금이니까. 그렇죠. 송금, 산입, 외상매출금 100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자산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유보.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유보 100원이 마이너스 유보 100원으로 추인된 거예요. 그래서 추인은 우리가 유보 감소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케이스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회사는 1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100원을 2기에 대손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소멸시효 완성은 그렇죠. 신고주종 사항입니다. 그럼 신고주종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에 기록했던 안 했던 반드시 송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1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회사의 장부 기록 안 해도 법인세법은 송금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산입, 외상매출금, 유보 발생. 이거는 송금 산입, 입금부 산입,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감액하는 거니까. 자, 2기 때 회사는 이거를 송금으로 처리했대요. 자, 충당금으로 했냐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회사는 우리 법인세법은 무슨 법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는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장부에 여기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 있어도 그냥 비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총액법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럼 회사는 비용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은 이거는 1기 때 비용 처리했잖아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송금, 불산입, 외상매출금, 입금사의 송금, 불산입은 플러스 유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스 유보, 외상매출금 자산의 차이니까 유보고 이 마이너스 유보가 이렇게 추인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보 감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신고조정이냐 결산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세무조정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대손금이 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자, 회사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 처리하게 되면 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채권들은 이 대손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겠대요. 대손 처리했다 하더라도.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 여러분 업무무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빌려갔는데 법인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법인이 그럼 대변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없애고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했다 해봐요. 그럼 이걸 송금으로 인정해 줄까? 여러분 이거는 특수관계인과 얼마든지 짜고 칠 수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가져간 다음에 돈 빌려간 다음에 일부러 안 갚아서 대손비용 처리했는데 그걸 인정해 준다? 얼마든지 특수관계자와 짜고 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100원을 대손 처리했대요.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채권 없애고 대손 상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했습니다. 자, 법인세법은 이런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비용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 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100원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플러스 유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 대손 처리한 업무구간 가지급금을 2기에 현금으로 회수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자, 회사가 충당금을 회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무슨 법으로 생각하라고요? 머릿속으로 총액법으로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자,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회수하면 우리 총액법은 그렇죠. 그냥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수익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총액법.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거는 차변했던 채권을 회수한 거죠. 차변했던 가지급금이 현금으로 들어온 거죠, 이건. 수익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는 수익으로 잡았지만 이 세법은 채권을 회수한 거니까. 그렇죠.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그래서 요 100원만큼을 플러스했던 거를 마이너스로 추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해서 추인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건 유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보 발생이 유보 감소로 추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똑같은 거 비슷한 느낌인데 채무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하면 대표이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잠깐 멈춰놓고 그림 그렸는데 대표이사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법인이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담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채무 보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은행에. 근데 여러분 이 대표이사가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못 갚았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못 갚았어요. 이렇게 제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채무 보증을 쓴 법인이 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에.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는 이 법인한테 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인은 대표이사한테 돈을 받아야 될 채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상채권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이런 구상채권이 있잖아요, 지금. 특수관계자한테 이런 받아야 될 구상채권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대표이사가 이 돈을 법인한테 안 갚아요. 그래서 이 법인이 이 차변에 있던 구상채권을 대변으로 채권을 없애고 차변에다가 대손 비용 이렇게 처리했다고 한번 해봐요. 이 대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자, 인정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구상채권은. 왜? 얼마든지 짜고 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상채권을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 주진 않겠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하더라도 요 대손금으로 인정 안 합니다. 법인세법.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케이스 한번 봐봐요. 제가 해놓은 거. 자, 제품 판매와 관련된 외상 매출금 2,200원이 받을 게 있는데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그럼 대손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대손 사유 봤었잖아요. 그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요 200원 여기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자, 대변의 제품 매출 2,000원. 자, 우리 200원만큼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지금 회계처리를 해놨는데 이 외상 매출금 2,200원 중에 이 부가세에 해당하는 200원에 대해서 우리 아까 봤던 그 대손 사유에 해당이 돼서 우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대요.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대손회계 처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 2,200원 없애면서 대손 처리는 2,000원만 하는 거예요. 그럼 200원만큼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건?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을 줄이는 거예요.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대손세액 공제 받은 이 부분은 당연히 세액으로 공제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 대손 비용에 대해서는 2,000원만 대손 비용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이 200원에 대해서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손 세액공제 받은 요 부가가치세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시는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 요소를 할 건데, 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다시 한 번만 상기해 봐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법인이 대손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손상각비로 했다 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신고조정사항 요건이 있고 결산조정사항 요건이 있었다는 거, 이런 소멸시효 완성이나 회생계획 인가나 법에 의한 경매 취소 등 이런 것들은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즉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산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또 결산조정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 사례 케이스를 통해서 세무조정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자, 회사가 채권 없애면서 대손 비용 처리했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채권들은 대손 인정 안 해준다고 했었죠? 어떤 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 또 이런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이해되죠? 또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 이런 것들은 대손 처리하다 하더라도 대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대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1교시 때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빠르게 뭐 1.2배속이든 1.5배속이든 빠르게 돌려보셔서 숙지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